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비평. 오늘의 제목은 오늘은 국치일입니다. 8월 29일 국치일이죠.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108년 전의 일입니다. 1392년에 문호를 연 조선왕조는 이로써 역사의 무대에서, 세계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나이 20대의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 할아버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그 조선 왕조의 그 멸망을 과거의 역사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당대의 현재적 사건으로 감각하고 있습니다. 520년이나 지속한 그 왕조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가? 그것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조선 왕조의 사회의 성질, 정치의 행태, 사람들의 가치관, 나아가서 어떤 그 이성과 저성, 삶과 죽음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지난 100년 사이에 큰 변함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선 왕조가 멸망하게 된 그 시대의 사회의 성질과 정치 행태, 한국인들의 어떤 사생관, 삶과 죽음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한국의 사회와 정치를 보면서, 특히 정치 행태를 보면서 조선 왕조의 망국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치일이라는 이 문제를 그저 단순하게 100년 전의 사건을 회고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의 대한민국의 또는 한국 개개인의 어떤 그 삶의 현 주소를 확인해 보는 문제로 저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잘 알다시피 병합조약인데 이것은 1910년 8월 22일에 체결되어서 29일 이른바 국치일에 공포가 된 병합조약입니다. 제1조는 한국의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군 황제 폐하에게 양려한다. 제2는 일본군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려를 수락하고 또 전년 모든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태황제, 황태자 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응하는 상당한 존칭, 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는 일본군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후예에 대하여 각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 제5. 일본군 황제 폐하는 훈공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수여한다.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는 전후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면요. 당시에 총리 대신인 이완용이 조약 체결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는 조약, 일본과 대한제국과 대한민국과의 병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하나는 왕호를 사용하게 해달라, 또 국호를 보존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병합에 응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 강경한 자세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당시 데라우치 총감은 본국 정부와 협의하여서 좋다. 다만 왕호는 이왕으로 한다, 이렇게 돼. 국호는 조선으로 하되,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나중에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왕호는 이왕으로 한다. 조선왕으로 하면은 국호와 일치시켜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회답이 오니까 조선 왕실은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황실의 살림살이는 그대로 그 규모를 유지하고 대우를 해달라 좋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조약이 제3조 4조가 이렇게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5조는 훈공 있는 한인들에게 특히 표창을 행한다, 영작을 수여한다 해서 이거 조선 귀족력을 발동을 해서 76명의 귀족에게 후작, 백작, 자작의 그 귀족으로 수여하고 또 은검을 수여했습니다. 이 은검이란 것은 응사공채라고 하는데요. 병합과 더불어 무려 한 3천만 원에 당시 조선총독부 2년간의 예산에 해당하는 그 금의 공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조선의 귀족들에게 그 다음에 조선의 그 관리들에게 한 3,800명 정도 되는 관리들에게 그리고 지방의 유력 양반가 한 3,200명에 대해서 그렇게 은사공채를 발행을 합니다. 지방의 효자 절부에게도 3,200명의 효자 절부에게도 은사공채를 지불했고요. 그다음에 빈궁한 호라비 과부 고아 독신자 7만여 명에게도 그 은사공채를 지불했습니다. 이 공채를 지불했기 때문에 현금을 지불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연리 5%의 그 영구공채를 지급을 했는데 몇 년 뒤에는 이 공채를 지급받은 사람들의 정이 있고 해서 이것을 조선은행에서 인수를 해서 현금화하는 길도 터주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의 귀족과 양반을 한편으로는 흡수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일본이 신경을 쓴 것은 구황실의 그 대우입니다. 대우서 그래서 왕호를 인정한다 했으니까 조선의 왕을 이왕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고종의 그 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종의 아들이 또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공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왕공족이 탄생을 하는데요. 당시 그 고종은 창경궁 이태왕,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이라는 그 왕호를 받고요. 당시 현 순종 황제는 창경궁 이왕이라는 그 왕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형이 있었는데 이희라는 부신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고종의 그 왕자 아들 이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한테 공이라는 자기를 수여를 해서 조선의 왕공족이 이 병합과 더불어 탄생을 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전제하에서 이와 같은 병합조약이 체결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천황의 한국 병합이라 해서 일본의 신조 미치히코라는 사람이 쓴 얼마 전에 나온 책이고 일본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은 새로운 연구 성과입니다. 그 부제를 보면은 왕공족의 창설과 제국의 갈등 이와 같아 있는데요. 그래서 조선의 황실은 일본의 왕공족이라는 신분으로 일본의 그 황족 내지 황실의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편입된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이건 1938년 기준인데 일본의 황족에 포섭되어 있는 왕가들을 나타냅니다. 왕가가 32개가 있는데요. 1910년대만 하더라도 왕가가 17개인데 그 사이 이렇게 32개로 늘었습니다. 이 32개로 이 왕가가 늘고 각 왕가는 이렇게 자기 문양을 이렇게 갔는데 그 중에 끝에서 세 번째가 이게 창경궁 이왕의 그 문양이고요. 그 다음에는 덕수궁 이태왕은 고종이 1919년에 사망을 함으로써 그 왕호는 소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이 고종의 형의 그 집안에 그 공가가 있는데 그 공가를 계승한 사람이 이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가의 문양이고요. 마지막은
고종의 또 하나의 아들인 이강의 공간대 이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우가 이를 석공을 해서 이와 같은 문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공이라 하지만 사실상 대공 왕과 같은 신분으로서 일본의 황실을 구성하는 32개의 가문의 하나로 포섭되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사진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일어나는 큰 대제, 큰 제사에 일본의 황족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인데요. 서열대로 쭉 서 있는데 이 황족의 끝에서 세 번째 당시 영친왕 이연이 거기에 서 있고 그 옆에 키가 큰 사람이 이건입니다. 이건이고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이우고, 그래서 조선의 대한제국의 황실은 대한제국의 병합과 함께 이 하나의 왕과 두 개의 공족으로 그 신분이 변경이 되어서 일본의 황실에 편입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조선왕조의 멸망 또는 대한제국의 패망이라고 하지만은 그 황실이 공중분이 되어서 어디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 황실 자체가 일본의 황실 하에 왕공족이라는 신분으로 편입되었다. 종래에 이 사실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잘 알지를 못했는데 자세하게 그 과정을 분석한 연구 성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공족이 편입되었다고는 하나 이 왕공족이 어떠한 신분을 갖는 것인지는 일본 내에서도 그 위치가 불분명했습니다. 병합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왕호를 인정해 달라고 하니까 좋다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고종과 순종에게 왕호를 인정을 해주고 그 형과 아들에게 그에 준하는 공족으로 신분을 부여를 했지만 이게 일본 황실 내에서 그리고 일본의 화족이라는 귀족 신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 애매한 상태로서 세월이 지내는데 1916년에 일본에 있던 그 영친왕이, 그러니까 장차 창경궁 이왕을 서방을 할 그 왕 세제가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일본 황족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32개의 왕족들의 왕가의 궁호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이본궁이라고 나시모토 노미야라는 왕가가 있는데 그 왕가의 딸입니다. 마사코라는 한국말로 이방자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1916년에 약혼식이 거행되었는데 결혼은 4년 뒤에 중간에 고종이 돌아가시는 통에 미루어져서 1920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하는 과정을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일본의 황실 전범에 의하면은 황족의 자녀는 황족과 반드시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혼기에 찬 이 마사코 이 여왕은 결혼할 상대가 없었어요. 마땅한 황족 내에서 그 배필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코 이 여왕의 어머니가 되는 이스코라는 사람이 당시 동경에 머물고 있는 영친왕에 주목을 합니다. 이 영친왕은 장차 이 창경궁 이왕을 서박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일본이 이 조선의 왕공족을 설치하면서 이 왕공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왕직이라는 하나의 관청을 신설하는데요. 이 왕직의 연간 예산이 150만 원엔이었습니다. 150만 엔이었는데 이것은 당시 일본의 개별 왕가들, 아까 말씀드린 왕가들의 연봉이 7만 원, 8만 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까지 모든 왕가의 예산을
연봉을 다 합해도 이황직의 연봉에 달하지 않을 만큼 이황직은 부유했습니다. 일본에서 천황 다음으로 부유한 연봉을 누리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사코 여사의 그 어머니가 영친왕과의 혼인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뜻을 그 당시 총독 데라우지에게 표명을 합니다. 야, 고종 그 이태왕에게 혼담을 좀 넣어주세요 하고 중매를 부탁을 했는데, 이 노회한 정치가 총 데라우지는 야, 이거 결혼해서 좋을지 말지, 조선 왕실과 일본의 황실을 어떻게 저렇게 혈연으로 엮어서 좋을지를 고민을 해서 무려 1년 가까이를 묵살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추진하기로 결심을 하고 고종에게 혼담을 넣습니다. 혼담을 넣으니까 의외로 고종이, 이태왕이 이를 매우 환영을 했다. 그렇게 이스코 여사의 일기에 나옵니다. 이태왕은 어찌도 그렇게 좋아하셨는지요. 그렇게 일기에 쓰여 있어요. 이로써 우리 이시왕가의 종묘사직은 영구히 보존될 수 있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왕가의 본질이 뭐냐? 종묘사직입니다. 종묘사직입니다.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상당히 그 정치적 지위가 위태로울 때 신하들이, 특히 이완용이가 건의를 합니다. 전하는 가볍고 사직이 중요합니다. 사직을 보존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약 위반이라고 해서 일본이, 특히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조약을 위반했으니까 일본을 모독한 것이고, 따라서 일본은 선전포고를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완용이라는 그 조선 왕조의 마지막 충복이죠. 고종에게 충고를 하기를 군은 가볍고 사직은 중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그 열성조,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그 사직, 그 귀신의 공통, 그것이야말로 왕실의 본질이고 조선 왕조의 핵심인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일본으로부터 혼담이 들어오자 기왕에 일본의 왕궁적으로 편입되어 있던 것에 더해서 일본 황실과 인연을 맺게 되면은 우리 조선 이 왕실의 종묘사직은 영구히 보존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를 환영을 했던 겁니다. 환영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혼담이 결국 성립을 해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일본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황실 전범을 고쳐야 됐어요. 그래서 황실 전범이라는 일본의 헌법 위에 있는 게, 헌법보다 더 지중한 법이 황실 전범인데, 황실 전범을 고쳐가지고 황족의 여자는 왕공족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조항을 하나 신설함으로써 이로써 이 마사코 여사의 결혼이 일본 천황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왕공족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자. 그래서 왕공가 계범이라는 그러한 법률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일본 정부 내에서 일본의 그 추미런이라는 정부를 대표하는 원로회의와 그리고 일본 황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일본 황실에서는 황실의 일부로서 사실상 황족의 과 동일한 신분으로서 왕공족을 편입시키려고 했던 반면에, 일본 정부는 아니다, 황족과는 구분되는 황족 밑에 왕공족을 두자 해서, 그리고 그 밑에 화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황족과 왕공족을 법률적으로는 구분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고, 이게 다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막상 1928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추미련의 의견에 따라서
황족이 있고 그 밑에 왕공족이 있고 그 밑에 화족이 있는, 그렇지만은 의례상 왕공족은 황족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조선 왕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그 조선 왕실의 이왕제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데는 이 영친왕과 그다음에 일본 황실의 여인과의 결혼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왕공과 계범이라는 법률이 성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친왕 이외에 3명의 왕족과 공족이 일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근공이라고 해서 그 고종의 형 이희로부터 시작하는 그 공가에 섭작한 일본의 육군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이우라고 해서요. 이 사람은 이강공의 그 자기를 섭작한 사람인데, 이 역시 군인이었습니다. 둘 다 군인이었고요. 이건공은 그 일본 여자와 마찬가지로 영친왕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했고, 요 이우공은 박찬수라는 서울의 박씨 가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여인이 잘 알려진 덕혜라는 한국어로는 흔히 덕혜옹주라고 합니다만은, 이태왕 고종은 은비가 죽고 난 이후에 1912년에 그 덕수궁의 주방에서 일하는 그 지위가 낮은 양춘기라는 또 여인과 교섭을 해서 한 여아를 출생을 합니다. 그게 그 덕혜인데요.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덕혜옹주가 되는데, 이미 일본 왕실에 편입되었으니까 일본식으로 표현하면은 희매가 됩니다. 근데 이게는 이 태왕은 당대 하나는 왕호고, 또 부인이 정식 귀족으로 책봉된 사람이 아니라서 왕족으로 편입되기 힘든데, 고종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대라우지의 주선에 의해서 왕공과 계범에서 이 덕혜는 왕족으로 인정받는 신분이었고, 연봉 9만 원의 애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귀족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상대가 잘 아는 대로 대마도의 종씨, 화족 종씨였는데요. 이 1930년에 이 화족 종씨 가문과 결혼함으로써 왕족의 신분에서 화족의 신분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결혼을 두고 흔히 정략 결혼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왕족이기 때문에 달리 다른 어떤 평민과 결혼할 어떤 그러한 기회는 없었고, 왕공과 계범에 의해서 특별한 허락에 의해서 화족과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화족을 찾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이 화족의 입장에서는 이 덕혜 희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이 당시 대마도의 종씨 가문이 파산지경에 놓였습니다. 파산지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 덕혜 희매가 받는 연봉 9만 엔이 당시 일본 수상보다도 많은 것이었고,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었던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떤 결혼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진으로 보는 두 젊은이들은 아주 행복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선의 이 왕실의 계보를 잇는 이태왕, 창경궁 이왕, 그리고 이 창경궁 이왕이 1926년에 작고를 하니까 영친왕이 일본서 돌아와서 서방을 합니다. 이 왕위를 잇는 의례가 창경궁 안에서 벌어져요. 그 당시 신문을 보면은 영친왕이 귀국을 해서 이왕을 서방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이왕과 그리고 이건, 이우, 그리고 이 덕혜, 요 4명의 왕공족이 1920년대, 30년대까지 조선의 왕실의 맥락을 잇고 있었는데, 다 알다시피 일본 군인으로서 일본에 살면서 일본에서 배우자를 구했고, 그야말로 명실공히 일본에 사실상 동화되고 말았던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왕위를 서방한 영친왕은 그의 부인 그 마사코 왕비와 더불어 1927년에 유럽을 여행을 하는데, 이 사진은 그때의 사진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프린스 내지 프린세스로서 지위를 가지고 유럽의 여러 왕족들을 만났습니다. 영국의 당시 왕이 누구죠? 그 왕과의 그 만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각 지역의 여러 왕들을 만나고 환영을 받고 훈장을 수여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국 왕 조지 5세를 아련했고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을 여행하면서 각 지역의 왕족들을 만났습니다. 여권에는 카운트 또는 카운트니스, 백작 내지 백작 부인으로서 그 신분이 표시가 되었는데, 오고 가는 메일에서는 프린세스로서 행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왕실은 일본에 편입된 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보여드리는 사진은 1940년에 육군 중장으로 승진한 영친왕이 동경 주변의 어느 사사단의 사단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있었던 열병식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조선의 왕공족은 일본의 황실에 편입된 가운데 일본의 군인으로서 일본에 철저하게 동화되는 가운데 그렇게 해방을 맞았고요. 해방 이후에는 1947년에 일본의 헌법이 제정될 때 일본의 신헌법은 일본의 귀족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황족과 화족 신분제를 폐지를 하는데요. 그때 더불어 왕공족도 따라서 폐지되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1947년 헌법이 만들어질 때 그 때를 같이해서 외국인 등록령을 시행을 합니다. 그때 일본에 있던 모든 외국인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영친왕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 공은 조선왕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온 이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가지고 외국인 등록령에 따라서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실상 왕공족은 폐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중에 1953년에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 당시 일본 내에 있던 식민지 출신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일본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을 박탈하는 법령을 공포될 때, 그때 일본에 있던 영친왕과 이건공의 일본 국적이 박탈이 됩니다. 그전에 그 이우라는 사람은 육군 중자로 근무하다가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터질 때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교롭게도 8월 15일 그 유해가 서울로 옮겨와서 서울 운동장에서 일본 육군장으로 장례식이 8월 15일 그 일본이 패전을 선언한 날, 그날 그 장례식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걸 보면 어쨌든 일본은 당초에 약속대로 왕공족에 대한 대우를 정중하게 마지막까지 소홀함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때까지 종묘사직에 대한 제사는 연간 4회, 그리고 청명절이라 해서 그 단오날 또 특별한 제사, 1년 연간 5회의 제사는 종묘사직에 대한 향화는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과 더불어 패망과 더불어 일본 제국의 한 부분으로 포섭되어 있던 이 왕공족들도 저절로 폐지되어 가고 53년 단계가 되어서는 일본에서 무국적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근데 자기 고향으로 옛 그의 강토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일본화된 나머지 조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고요. 올때 갈 데 없는 이 영친왕 제2왕 이연과 그의 이건공은 일본에 기화를 신청을 해서 일본인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조선의 이시왕실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손들이 지금은 캐나다에서 어디서 조선왕의 정통을 잇는 그 이구라는 사람은 캐나다 여자와 결혼해서 캐나다 어디에서 지금 이름 없이 살고 있다가 또 아마 사망을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의 왕실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지금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왕가의 본질이 뭐냐? 바로 종묘사직이다 하는 겁니다. 종묘사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선의 왕실은 병합 과정에서 일본과 협상을 했고 일본의 왕공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서 30년간 더 왕실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왕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선인 모두가 자기 생애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통을 스스로 보존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은 지방대로 크고 작은 동족 집단들은 내려오는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을 중심으로 한 정통을 보존하는 것을 생애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고, 바로 그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행동 원리가 조선 왕조의 폐망과 더불어 저 위에서부터는 왕가에서부터 저 지방의 양반가에 이르기까지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조선 왕실의 폐망, 조선의 멸망, 오늘 국치, 108일을 맞는 108년 전에 그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병합에 관한 조칙이 발표되었을 때 서울시는 조용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에 영국 영사관이 있었는데요. 이 영국 브리티시 카운슬의 본국 보고서를 보면은 총독부는 긴장을 했지만은 서울시는 의외로 평화로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브리티시 카운슬을 일본의 어느 대학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참 허탈한 웃음을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저 왕가에서부터 지방의 조그마한 반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생애 목적과 거기에 규정된 정치 행태가 바로 조상신을 중심으로 한 정통을 보존하는 것이었고, 그러했던 한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그들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평화에 결정적으로 심각한 충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8년 전 국치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당시 조선의 왕실이 어떠한 행태를 보였던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